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330건 이상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초강경 대응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죠. 4,353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캄보디아는 한국의 압박 앞에 결국 64명을 정격 송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군사조치까지 언급되며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책임을 회피했고 국제 언론은 한국의 대응을 과잉이라 평가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지난 15년간 국제범죄를 취재해온 저널리스트죠. 2025년 10월 초, 저는 방콕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사기 조직 취재가 한창이었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피해 통계가 빼곡했습니다. 그때 한국 뉴스 알림이 떴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30건의 납치 신고, 143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크롤을 내렸죠.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중국인 피해자만 수만 명이었고 대만, 베트남, 태국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더 컸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노트에는 이미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동남아 사기 조직, 이제는 한국인까지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여행 경보가 격상됐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톱뉴스로 다뤘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긴 했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방콕에 있는 국제 기자 동료 몇 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프랑스 특파원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0건이라는 숫자는 분명 많았지만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일본 기자 유키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중견 국가인데 국민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특이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외교적 자원을 이렇게 집중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며칠 뒤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대사관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죠. 한 한국 기자가 현지인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온 가이드였는데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취업 사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2살,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죠. 이건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뉴스 댓글창에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고 일부는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상대로 어떤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 이틀 뒤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프놈펜 시내 호텔 로비에서 현지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캄보디아 관광가이드 협회장 샘 속행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오히려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샘 속행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이번 사건들은 사기 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캄보디아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나라라고요. 저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변명부터 하는 태도가 석연치 않았죠. 저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한국 지도자가 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는 논리였죠. 저는 노트에 그 내용을 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건 분명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 터치 속하기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했습니다.
회견장은 현지 기자들로 가득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터치 속학은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대상 온라인 사기 사건은 다른 국가가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양국 관계가 흔들리면 오히려 국제 범죄 조직이 더 활개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논리는 일리가 있었지만 뭔가 핵심을 비껴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다음 발언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터치 속학은 양국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해외 고수익, 일자리 사기에 속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캄보디아도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였거든요.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와 한국 특파원 김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김 기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4,353억 원이나 지원받았으면서 저런 태도라니 믿을 수 없다고요. 저는 그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캄보디아에 막대한 개발 원조를 제공했던 거예요. 도로, 병원, 학교 건설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는 한국 국민이 죽었는데도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3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더군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배신이구나 하고 말이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어요. 일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주장했죠.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킨 피아 왕립 캄보디아 학원 국제관계연구소장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특정 국가만 지목하지 말고 모든 나라 여행 시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외교적 압박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죠. 과연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캄보디아의 태도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창밖의 프놈펜 야경을 바라보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10월 14일 아침,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뭔가 큰 결정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이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는 지시였어요. 그리고 유사 피해의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르라고 강조했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명이 아니었어요. 오후가 되자 구체적인 조치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한다고 밝혔어요. 저는 그 명단을 보며 놀랐습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대규모 팀이었거든요. 특히 눈에 띈 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참여였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직접 협의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정부가 이번엔 진짜 강하게 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일 저녁,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5단계로 격상했어요. 특별 여행주의보라는 명칭이었죠. 시아누크빌, 보코산, 바벳 같은 범죄 다발 지역은 더 높은 단계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여행 경보 단계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건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 제재였거든요.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인 캄보디아에게는 치명타였죠. 다음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을 물었죠. 대사는 30분 넘게 장관실에 머물렀고 나올 때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취업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양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죠. 저는 프놈펜 시내를 걸으며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인력이 대폭 증원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경찰 주재관과 협력관들이 추가로 파견됐고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가 강화되고 있었죠.
현지 한인 사회도 술렁거렸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제게 말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은 처음 본다고. 정부가 정말 진심인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이번 조치들을 정리했습니다. 합동 대응팀 급파, 여행 경보 격상, 대사 초치, 인력 증원까지. 이 모든 게 사흘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계획된 압박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을까?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10월 15일,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국회의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였는데 캄보디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야당 의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정치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군사작전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물론 캄보디아를 침공하자는 게 아니었죠. 캄보디아 군경의 협력을 기반으로 특수작전을 펼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거부하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압박을 넘어선 수준이었거든요.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국회의사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지 캄보디아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프놈펜 포스트와 크메르타임즈는 한국 국회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특히 선전포고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죠. 캄보디아 정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사르소카 내무장관은 세미나에서 발언했습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15,000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사이버 범죄 퇴치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다층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는 경제적 압박이었죠. 여행 경보 격상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캄보디아 관광업계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국제 여론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 캄보디아의 소극적 대응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훈생과 훈마넷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들이 범죄 협력자라는 비판까지 나왔죠. 저는 여러 외신 기사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언론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셋째는 지역 연대였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주요국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압박에 이들 국가가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캄보디아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분쟁까지 겹쳤어요. 10월 말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에서 태국군과 충돌이 있었죠. 저는 현장을 취재하러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돼 있었어요. 국경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한 상인은 제게 말했어요. 한국 문제로도 머리가 아픈데 태국까지 적으로 돌리면 어쩌냐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사면초가였거든요. 프놈펜으로 돌아온 저는 현지 외교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협조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요. 국제적 망신과 경제적 타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압박은 외교, 경제, 여론, 군사 위협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종합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압박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경욱 외교의 힘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10월 17일 아침, 저는 프놈펜 시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책임을 회피하던 캄보디아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오전 10시 캄보디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범죄 대응 공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송환도 약속했죠. 저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 그 성명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징후는 이미 며칠 전부터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한국 언론을 통한 국제적 망신이 큰 타격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특히 훈센과 훈 마넷 같은 최고위층이 범죄 협력자로 비춰진 게 결정타였죠. 한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 우리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론전쟁에서 캄보디아가 완패한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한국과의 합동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어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의 범죄 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구금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프놈펜 경찰청 인근을 취재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현지 기자는 제게 귀띔했죠. 지난 며칠간 고위층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고 한국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요. 실제로 캄보디아는 여러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이러다 문 닫을 지경이라고요.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도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들 국가 역시 자국민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공동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죠. 캄보디아는 지역 내에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태국과의 국경 분쟁도 악화일로였어요. 10월 27일에는 다시 충돌이 발생했죠. 캄보디아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했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구나 하고 말이죠. 10월 18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프놈펜 공항으로 달려갔죠. 현장은 취재진으로 붐볐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캄보디아 측 관계자들과 마지막 협의가 진행됐죠. 오후 늦게 64명의 한국인들이 경찰 호송을 받으며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일부는 안도감을, 일부는 불안을 드러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압박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외교적 경고, 경제적 제재, 여론 공세, 군사적 암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종합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결국 무릎을 꿇었거든요. 10월 18일 밤 특별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채 노트북을 펼쳤어요. 옆 좌석에는 한국 특파원 김 기자가 앉아 있었죠.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흘 만에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건 외교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0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은 이미 취재진과 경찰 인력으로 가득했어요. 64명의 송환자들이 2인 1조로 경찰 호송을 받으며 입국장을 통과했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송환자들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는 다리와 팔에 문신을 한 모습이었고 일부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들을 신속하게 조사시설로 이송했죠. 체포 시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해야 했거든요.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나섰어요. 그는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죠. 나머지는 별도 영장 없이 석방하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4명 전원 송환 완료. 이제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공동작전을 시작한다고요. 저는 그 발언을 메모하며 긴장했어요. 이건 단순한 송환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찌어버우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발표였어요. 10월 20일에 서울에서 양자회담이 열린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동료 기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거든요. 이틀 뒤인 10월 20일, 저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으로 향했습니다. 회담장 입구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찌어버우 차장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죠. 회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조직에 대한 공동수사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어요.
특히 시아누크빌과 푸놈펜 일대의 스캠 센터 소탕 작전을 함께 펼치기로 했죠. 저는 회담장 밖에서 캄보디아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더 이상 국제 여론 악화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요.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양국 경찰의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어요. 지어버우 차장도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저는 서울 시내 호텔방에서 지난 날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경제, 여론, 군사 위협이라는 4개의 압박 카드를 동시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압박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효과를 발휘했죠. 64 명송환,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방한, 양국 공조 강화 합의. 이 모든 게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바로 외교력이구나. 작은 나라지만 국민을 지키는 의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하구나 하고 말이죠.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0월 22일, 저는 서울 시내 카페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2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저는 첫 문장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타이핑했죠.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지키는 외교력을 보여줬다고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대응을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30건 정도는 동남아에서 흔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반응한 게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을 실행한 거였죠. 외교적 압박, 경제적 제재, 여론 공세, 군사적 암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캄보디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64명을 송환받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취재해온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개별 사건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저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송환자 가족 3분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중 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줘서 감사하다고요. 다른 가족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범죄에 연루됐지만 그래도 살아서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했어요. 캄보디아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두려웠다고 말이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에 저는 외교부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중견 국가지만 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대응은 단순히 캄보디아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요. 한국 국민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제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CNN과 BBC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을 주목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중경욱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죠. 저는 이 기사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기사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작은 나라의 큰 외교, 한국이 캄보디아를 움직인 방법. 본문에는 지난 2주일간의 모든 과정을 담았죠. 외교적 압박부터 송환까지, 그리고 제 인식의 변화까지요.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의 대응을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잘못 봤다고요. 한국은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고 그걸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이죠.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국제범죄를 취재하면서 많은 나라를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국민 보호에 집중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월 2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장관은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2명의 한국인을 구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10월 16일 캄보디아 당국 단속으로 온라인 스캠 한국인 가담자 10여 명이 추가 체포됐고 그중 2명을 구출했다고 말이죠. 구출된 2명은 이번 주 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사건 사고 및 재외 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을 40여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저는 펜을 들고 그 숫자를 기록했죠. 40명이라는 건 상당한 규모였거든요. 조 장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선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건이 급증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공관에서 영사 인력이 지원될 거라고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조기 경보 체계라는 건 피해자가 대사관에 찾아온 뒤 사태를 파악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때 미리 파악해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였죠. 이건 시스템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경찰청 발표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죠. 저는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귀띔해줬어요.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국제 공조수사 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었죠.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추가로 구출된 2명이 귀국하는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았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정부가 지키려 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공항 카페에 앉아 지난 한 달을 정리했습니다. 10월 초 푸놈펜에서 시작된 취재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정부는 외교, 경제, 여론, 군사라는 4개의 카드를 순차적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64명을 송환받았고 추가로 2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영사 인력 40여 명 증원, 조기 경보체계 가동, 코리안 데스크 설치, 국제 공조협의체 출범. 이 모든 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기준, 국민 보호에서 시스템 혁신까지. 본문에는 이번 사태가 가져온 변화를 담았죠. 기사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배웠다고. 국민 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교훈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죠. 작은 나라지만 국민을 지키는 의지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강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30건의 납치 신고와 143건의 실종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체계적 대응으로 64명 송환과 2명 추가 구출이라는 성과를 냈어요. 한국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제재, 여론 공세, 군사적 암시를 순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4,353억 원의 ODA 지원을 받았던 캄보디아는 결국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 만에 이뤄진 정격 송환은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영사 인력 40여 명 증원, 조기 경보 체계 가동, 코리안 데스크 설치, 국제 공조 협의체 출범. 한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나라. 이번 사태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외교적 성공을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힘이 아닐까요?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보호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겼죠.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더 강력한 국민 보호 시스템, 더 체계적인 국제 공조, 더 신속한 대응 체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